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IMF의 섬뜩한 경고, 대한민국 이것이 위험하다. 국제통화기금 IMF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기관이 우리 경제에 경고하고 있는 것, 바로 막대한 부채입니다. 미국이 정부 부채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면 우리는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문제라는 건데요.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금리가 내렸을 때 영끌과 비투에 올인한 결과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숨통을 조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대체 이게 뭐고 또 왜 문제고 왜 위험한 건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 빅픽처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 이 가계부채 또 기업부채가 그동안 보지 못한 수준이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얼마나 그렇습니다. 심각하길래 그렇습니까? 네, OECD 회원국 중에서 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GDP보다 가계부채 규모가 더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GDP 대비 네.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 그 비중이 100%를 넘어섰으니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102.2%입니다. 보십시오. 네.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를 보시면 국제금융협회에서 조사된 데이터인데요. 가계의 경우 102.22%로 압도적인 1위고요. 네. 2위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2위가 홍콩인데요. 홍콩. 예, 홍콩 같은 경우 95.1%니까. 100이 안 되네요. 예,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큰 나라고요. 네.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기업부채도 118.4%로 4위 수준에 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부채를 의존하고 있는 가계와 기업의 모습이다 생각할 수 있고요. 정부는 상대적으로 비중은 좀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22위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계와 기업이 많은 부채, 과도한 부채에 의존해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가계 살림살이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정부 부채 같은 거는 좀 괜찮다. 근데 네. 추이를 좀 보고 어떻게 좀 변했는지도 좀 궁금한데 네. 준비가 된 게 있죠? 나오네요. 네, 가계대출 잔액, 그러니까 가계 신용 데이터인데요. 2018년 기준에 대략 1,446조 요 정도 기록했다가 네. 꾸준히 늘었죠. 꾸준히 늘어서 지금 현재는 1,749조 원. 그러니까 약 2,000조가 안 되는 그런 네. 규모고요. 물론 21년부터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가 주춤해지거나 살짝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이 높으면 가계부채를 짊어지기 어렵잖아요.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가계부채 규모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749조. 저게 제 것도 들어가 있을 텐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야, 근데 부채가 많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OECD 중에서도 가장 높고 GDP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건 조금 놀라운 충격적인 수치네요. 네. 그럼 우리나라가 유독 이렇게 빚이 많이 쌓인 네. 가계부채가 이렇게 심각해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빚을 지는 이유가 저마다 다 다르니까요. 근데 보통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그러니까 소득이 부족하고 물가는 높으니까 생활비가 쪼들리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과정에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채에 짊어지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네.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비중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끌인 거죠.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빚에 의존하는 경우. 네. 그리고 또 역시 비투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보니까 주식 투자해서 얼마 벌었더라, 코인 투자해서 얼마 벌었더라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나는 투자할 자금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로나19 이 자영업자 위기가 닥쳤죠. 네. 그 이후에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 매출액 가지고는 도저히 빚을 상환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어려운 국면에 놓이다 보니까 이 가계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났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담대, 소위 말하는 주택담보대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제 주변에서는 굉장히 가계대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네.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집값이 폭등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네. 양극화를 초래하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폭락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유도한다. 네. 집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떨어져야 되고 오른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값의 상승 속도 혹은 하락 속도가 너무 과도하다 보면 이 집을 팔아도 담보대출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을 담보로 빚을 빌린 건데 네. 근데 그 빚을 진 사람 입장에서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다. 돈이 안 된다면 그러면 굉장한 금융부실이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현상까지 생각해 보면 현재 나름 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이게 하락세가 그래도 점차 연착륙화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주변에서 빚 내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 아니면 네. 뭐 능력 있으니까 빚도 내는 거야. 이런 말도 있어서 네. 그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생기면 국가적으로 따져도 빚을 네. 내는 게 좀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네. 근데 왜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를 뭐 네.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다, 폭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외국 기관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게요. 이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것 자체, 네. 그 자체만 보고 이게 문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700조, 1,800조 늘어난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GDP의 증가 속도는 주춤한데 가계부채 규모는 빠르게 늘어난다. 이런 문제죠. 다른 말로 우리 가계 단위로 생각을 해보면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부채 규모만 늘어난다. 아하. 실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갚지 못할 부채가 생길 수 있겠구나. 네. 상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자 상환 부담은 계속 가중되고 금리도 계속 올라갔고 네. 변동금리 대출자가 78.5%나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올라갔고 이자 상환 부담 커지고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은 상실되고 네. 그러면 상환하지 못하는 부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연체율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는 과정에서 연체가 보세요. 네. 5대 은행의 연체율이 22년 4월부터 1년 동안 아. 급격히 늘었죠. 8개 카드사의 연체율도 볼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지는데 갚을 능력은 상실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못 갚는 부채가 생길 수 있겠구나. 네. 못 갚는 부채가 생기면 그게 바로 금융부실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빚을 많이 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가서 갚을 능력이 없는데 많이 내는 거. 그러니까 상환 능력, 그렇습니다. 연체율 요걸 또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가계부채 의존이 중요한 것이지 네. 무조건적인 영끌, 비투 이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이제 올해 하반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뭐 대출 문제가 본격적으로 뭐 불어닥칠 수 있다라고 네, 하는데 이건 네. 어떤 전망입니까? 저도 좀 걱정되는 게 하반기에 무서운 곳이 올 수 있다. 아, 그 무서운 것은 바로 부채 위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반기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금융 지원이 있었어요. 주로 만기를 연장한다든가 혹은 상환을 유예한다든가 대출 규모를 네. 그 규모가 37조 6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예. 근데 이것에 대한 금융 지원 종료가 23년 9월이에요. 오늘 하반기네요. 예. 그럼 9월부터 이게 계속 연기만 해주고 유예를 시켜줬는데 유예시킨다고 부채를 상환한 건 아니거든요. 네. 부채 갚는 시점만 뒤로 늦춘 것뿐이에요. 근데 9월부터는 이 금융 지원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상환 능력이 보존된 게 아닌데 당장 이런 상황이 놓이니까 아하.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가계부채 도미노 현상이에요. 예. 부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죠. 원금과 이자 부담이 커지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체가 증가해요. 아까 방금 봤죠? 보신 것처럼. 네. 그럼 연체가 늘어나면 갚지 못할 빚도 생긴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게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네.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 있겠다. 하반기에 무서운 것이 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하. 바로 이런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래픽실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해 주니까 위기가 네. 정말 실감이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 사실은 뭐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가계부채로 그러니까 집 뭐 담보로 대출 받았지만 네. 그걸로 또 뭐 가게 운영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맞습니다. 뭐 작은 영업 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하. 말씀드린 것처럼 네. 주택담보대출을 지었는데 근데 집값은 떨어져요. 네. 갚을 능력이 상실되는 거죠. 담보가 스스로 빚을 갚아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10억짜리예요. 네. 근데 대출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7억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그 집값이 6억으로 떨어진다고 해봐요. 네. 그럼 그 담보 가지고 갚을 능력이 상실된다라고 볼 수 그러니까요.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사업이 부실해지고 사업이 어려우면 갚을 능력은 계속 상실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요. 네. 자, 그러면 이 부채를 줄여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정리해 일단 첫 주시죠. 번째는요. 신규 대출자. 신규 대출을 필요로 그러니까 대출을 안 지는 것이 좋은 전략이겠죠. 네. 이런 높은 금리 시대에는. 근데 어쩔 수 없이 대출에 의존을 해야 된다. 그럼 신규 대출자의 경우에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변동금리를 선택할까, 고정금리를 선택할까. 근데 지금으로서는 기준금리가 추가적인 어떤 인상이 없을 거라고 가정할 수 있고요. 네. 있다 하더라도 아주 낮은 수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장기간에 걸친 주택담보대출을 의존하겠다라고 한다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좀 드리고요. 예. 또 지난달 31일부터 말이죠. 이미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대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네네네. 보시는 것처럼 기존 대출자의 경우, 아까는 신규 대출자고요. 네. 기존 대출자의 경우에는 싼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여러분의 최근 1, 2년 동안 신용도가 바뀔 수 있거든요. 승진을 했거나 연봉이 올라갔거나 그런 경우 고신용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을 적용 가능한지를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싼 이자로 좀 갈아탈 수 있도록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기를 잘 정리해봤습니다. 알고 위기를 겪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